안녕하세요. 심심한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은 라디오에 나오는 사연을 들으며 카페에 앉아 있거나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제 결혼 생활을 곁에서 지켜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제 이야기를 보내보라고 해서 부족한 솜씨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찾아온 유방암을 끝으로 이혼까지 하게 된 제 인생이 평범하지는 않다고 주변에서 계속 부추기더라고요. 저도 20대 때는 젊은 아가씨들처럼 노는 걸 좋아하고 제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운명 같은 시시한 걸 믿기도 했었고요. 아마 제가 운명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면 지금쯤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남편과 저는 인연이 겹쳐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저 악연일 뿐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전공을 살려 중학교에 영양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직장 생활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해 자동차 딜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조금 소극적인 성향이라면 남편은 외향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저도 남편이 영업직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0살 후반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양가 어른들의 도움과 대출을 보태 신혼집을 구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내 검은색 양말 못 봤어? 오늘은 그거 신어야 하는데. 빨래에 검은색 양말 없었어. 혹시 다른 색이랑 착각한 거 아니야? 아유, 무슨 소리야. 내가 검은색 양말이 몇 갠데. 그냥 대충 있는 양말 신고 가. 이러다가 늦어. 아무튼 찾아봐. 나 계약할 땐 그 양말 꼭 신어야 돼. 저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세상에나 남편이 양말을 둘둘 말아서 두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침대 밑에 쌓아두고 사는지는 몰랐었네요. 그 중요하다는 검은색 양말은 침대 밑에서 몇 개, 장롱 틈에서 몇 개, 또 냉장고 틈에 몇 개, 아휴, 다 찾고 보니 10개가 넘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양말을 다 찾았다고 하니까 그것 보라며 집안에 있다고 했지 않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청소를 꼼꼼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하면서 구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등짝을 짝소리가 나게 때리고 빨래는 빨래 바구니에 넣으라고 말을 했죠. 신혼 초에는 그래도 이런 소소한 일들로 제가 큰 소리도 낼 수 있었어요. 딱 신혼 1년 정도는 말이죠. 제가 중학교에서 영양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급식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죠. 그런데 그게 결혼 이후 제 발목을 잡을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집에 반찬이 떨어졌는데 너희 집에서 좀 가져가도 되지?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주말에 가져다 드릴게요.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내가 지금 너희 동네 와 있는데 너 올 때까지 내가 어디서 기다리니? 그냥 비밀번호만 좀 알려줘. 그래도 빈집에 들어오시는 건 좀... 아니면 오빠한테 전화해서 같이 가시겠어요? 너는 왜 일하는 애 오라 가라 시켜? 내가 뭐 훔쳐가기라도 할까 봐서 그러니? 됐다.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져가. 시모는 제가 음식을 한다고 해서 결혼 이후 꼬박꼬박 반찬을 받아가서 먹었습니다. 영양사 며느리가 하는 반찬이니 짜지도 않고 건강할 것 같다고 하면서요. 덕분에 저는 간단한 밑반찬부터 국, 찌개까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날 집으로 들어오더니 자기 엄마를 무시하냐고 하면서 결혼 이후 처음으로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저를 소파에 밀쳐내고는 벽을 쾅쾅 때리면서 또 한 번 무시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데 그날은 무서워서 안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실에서 잤네요. 그래도 종종 남편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해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살면서 고쳐질 부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30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나니 남편은 책임감을 느끼기라도 한 것처럼 매번 늦잠을 자서 지각하던 직장에도 꼬박꼬박 나갔고 일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는 고객들을 만나러 강원도까지도 다녀오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기가 복덩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었네요. 그리고 임신 후 몇 주가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은 돌연 저에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저는 고객차에 문제가 생겨 본인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에 쌈짓돈을 내어주었어요.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이후 남편도 별 말이 없길래 무탈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얼마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등 쪽 통증에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느꼈고 가슴에 멍울 같은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결국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산부인과에서 증상을 보더니 바로 유방 초음파를 비롯한 조직 검사를 하자고 했고 배까지 뭉치는 느낌에 결국 입원까지 하게 되었죠. 그때 남편은 강원도 출장 중이라 며칠을 친정어머니께서 곁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고 저는 충격적이게도 유방암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친정어머니께서는 저와 뱃속의 아기에게 충격이 갈까봐 한참을 뜸을 들이고 시간을 두며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셨고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아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말을 했고 그제야 저는 실감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나 괜찮겠지? 우리 아기도 괜찮겠지? 수술하면 괜찮겠지. 근데 그거 수술하면 가슴도 잘라내고 그런 거 아니야? 어? 나도 잘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하던데. 가슴 좀 없으면 어때? 괜찮아. 당신이랑 애기만 건강하면 돼.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고마워. 어머니께도 안부 전해주고. 당신은 병원에 같이 못 가는 거지? 난 강원도에 법인 계약권이 있어서 장모님한테 부탁드려야겠어. 미안해 여보. 좀 서운하긴 했지만 남편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이니 저는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와 함께 큰 병원에 다시금 진료를 보러 갔죠. 천만다행으로 제가 임신 초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가슴 절제 수술 또한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에는 내 가슴이 없어지면 나는 여자로서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아기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에게 마취약을 겪게 할 생각을 하니 엄마가 된 도리로 참 미안했는데 제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한 걸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엄마가 자면 아기도 같이 잘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수술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예, 너 수술은 안 된다. 곧 있으면 아기 태어나는데 그때까지 참으면 안 되겠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마취를 시켜. 그러다 애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너라고 마음 편하겠니? 그냥 지금처럼 몇 달만 있다가 수술하면 되잖니. 그리고 아기가 곧 태어나면 모유도 먹여야 하는데 엄마가 됐으면 애기 모유라도 든든히 먹여야 애한테도 좋은 거다. 아니다. 암 걸린 가슴이면 모유도 위험하려나? 아무튼 우리 손주한테 해로운 건 절대로 안 된다. 어머님, 제 아기인데 어머님보다 당연히 제가 더 생각하고요. 아기한테 위험한 일이면 저도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손주만 생각하세요?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저도 답답하고 섭섭해서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가만히 앉아있던 남편이 일어서서 시모의 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엄마한테 큰 소리 치지 마. 그리고 사실 나도 애가 있는데 수술하는 거 좀 신경 쓰여.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임신 중이면서 아프다고 진통제 챙겨 먹는 거 이상해 보인다고. 그럼 아파서 죽겠는데 어떻게 해? 나는 어떻게 아픈지 모르겠고 엄마라면 아기를 위해서 그 정도 고통은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모성애가 약한 건가?
서운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나도 우리 아이 아빠고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와 친정집에서 머무르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어머니는 수술 전이라 제가 불안해서 왔다고 생각하셨는지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시더군요. 며칠 뒤 저는 무사히 양쪽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대부분 절제 수술과 동시에 복원 수술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지만 저는 임신 중이라 그마저도 할 수 없었죠. 몇 시간 뒤 저는 살을 찢는 고통에 눈을 떴고 병실에는 남편과 친정 어머니 그리고 시모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걱정하는 세 사람을 뒤로하고 저는 진통제를 달라며 난리를 부렸습니다. 정말 너무 아파서 아기에게 진통제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먹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 후 저는 퇴원을 하게 되었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출산까지 하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는 아기 육아하랴 항암 치료하랴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이 나이에 애가 애를 낳은 걸로도 모자라서 조금 더 건강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을 갔습니다. 솔직히 이 시기에 제가 다른 사람을 챙길 여력이 없어서 남편과 시댁에게 소홀했던 건 인정합니다. 저도 정말 여유가 없어서 제 몸 하나와 딸아이 챙기기 급급했으니까요. 여보, 미안해. 내가 아파서 당신이 혼자 외롭겠어. 아니야. 나 일하는 것도 바쁜데 외로울 시간도 없어. 나 이번 주도 강원도 출장이 있으니까 지연이랑 잘 놀고 있어. 주말마다 장거리 운전하느라 자기가 고생이 많네. 이만하면 계약해 줄 때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법인이랑 계약 터놓으면 앞으로 다달이 몇 대씩은 꼬박꼬박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저는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독박 육아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평일 새벽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해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의 차키를 갖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강원도 출장을 다녀온 다음 날이었고 너무 피곤해 보여서 비록 초보 운전이지만 새벽 운전이라면 괜찮겠다 싶어서 카시트에 아기를 태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별일이 없었고 해열제를 비롯한 감기약을 처방받아 다시 차로 돌아왔죠. 병원에 갈 때는 부랴부랴 가느라 내비게이션을 보지도 않았었는데 돌아가는 길에는 조용한 라디오라도 들으려 모니터를 봤는데 즐겨찾기가 되어 있는 곳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름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주소지는 저희 동네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에 홀린 듯이 남편의 목적지 기록을 살폈고 호텔, 모텔, 펜션, 가릴 것 없이 다닌 기록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너무 명확한 증거들을 보고도 모른 척 할 수 없어 남편의 블랙박스 SD카드를 챙겨 집으로 올라갔어요. 남편은 새벽에 제가 밖에 나갔다 온 것도 모르고 여전히 자고 있더군요. 그리고 방에서 조용히 혼자 블랙박스 화면을 확인했는데 주말마다 남편은 출장을 간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평일에도 출근하지 않은 채 얼굴 모를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아파서 혼자 병원을 다니고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이 남자는 바람이 난 거였어요. 그 화면을 다 확인하고 나니 당장이라도 깨워서 욕을 하고 싶은데 곤히 자고 있는 딸아이가 눈에 밟혀 그런 남편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당신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어. 그 여자 이제 정리해줬으면 해. 무슨 말이야? 바람이라니. 당신 차 블랙박스, 최근 목적지들 이거 다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니, 설명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여자 정리하고 마음 잡아줘. 나 정말 이래저래 힘들어. 너 의부증 있어? 남의 차는 왜 뒤지고 난리야? 그래놓고 뭘 뻔뻔하게 나한테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 나 요즘 연애한다. 그게 무슨 문제라도 돼? 솔직히 말하면 당신은 재수가 없는 거지만 난 억울해. 사기 결혼 당한 것 같다고. 어떻게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유방암이 걸려? 나 아직 젊고 예쁜 여자들 보면 설레. 근데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또 못할 건 뭐냐?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당신 밑으로 들어간 병원비가 얼마인지 알기나 해? 그건 내 보험에서 다 나올 돈인데 그 이야기가 왜 나와? 그럼 내가 연애할 때부터 당신한테 해준 돈들은? 그건 알기나 해? 고작 병원비 몇 갖고 물고 늘어지겠다는 거야? 그 순간 제 머리 위로 소뚜껑만한 손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닿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남편은 화가 풀리지 않는지 반지를 낀 손으로 제 머리통을 몇 대를 때렸어요. 그 이후 남편이라는 인간은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걸 알고 꼭 나를 위해, 우리 아이를 위해 복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이렇게 뻔뻔하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때부터 남편 놈을 사람이 아닌 발정난 동물로 취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다음 날 남편 모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지금 제 상황에 대해 모든 걸 의뢰했고, 변호사는 최대한 법정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으려면 증거들을 많이 수집하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미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은 물론이고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했고, 실제로 그 상간녀와 바람피는 현장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의도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바보같이 매달리는 척, 당하는 척 연기도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비굴한 모습을 보여도 법정에서 남편의 죄를 묻고 싶었고, 나중에 내 아이와 둘이서 잘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 때문이었죠. 당신 오늘도 그 상간녀 만나고 왔어? 좋았어? 마누라 놔두고 바람 피는 기분은 어떨지 궁금하네. 네가 알아서 뭐하게? 다른 집 마누라들은 남편이 바람 피고 오면 죽이네 사내 하던데 넌 어째 이걸 즐기는 것 같다? 이제 다 포기한 거야? 포기라니. 난 당신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해도 이해하기로 했어. 언젠가는 당신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말이야. 그리고 당신은 이 집의 가장이잖아. 내 남편이자 아이 아빠이기도 하고. 그러니 상간녀랑 즐기다가 재미 없어지면 그때 나 많이 사랑해줘. 지금은 당신 돌아오길 바랄게. 참 희한한 여자네. 그래 뭐 당신이 그렇다니 나도 편하게 만날 수 있겠네. 그리고 나 돈 좀 줘. 나 이번에 돈 쓸 일이 생겼는데 돈이 좀 부족하네. 당신 보험금 이번에 받았잖아. 그거 빼서 나한테 좀 줘. 몇 달 있다 줄 거니까. 뭐? 그건 안 돼. 저번에도 2천만 원 줬잖아. 내가 당신 금고야? 나한테 뭐 맡겨놨어? 당신 일하면서 월급 받고 제대로 월급을 갖다 준 적은 있어? 지금까지 내가 벌어둔 돈, 우리 친정에서 도와준 걸로 버티고 살아왔는데 미안한데 그 돈은 못 줘. 그 돈은 나중에 우리 애기 교육비로 쓰려고 묶어놨어. 돈 필요하면 사채를 쓰든지 시댁에 빌리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정말 그 돈은 줄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 돈을 주면 남편에게서 못 받을 거 안 봐도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돈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저와 제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돈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제게 또 손찌검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아기도 울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여름이라 창문을 열어두어서 그런 건지 다행히 동네 주민분들이 신고를 해줬고 저는 경찰이 올 때까지 15분 동안 꼼짝없이 맞았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안 경찰이 거칠게 문을 두드리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남편은 저를 내버려두고 밖으로 나갔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끌려갔어요. 저는 아기와 함께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앞니가 깨지고 관자놀이 부근이 찢어지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어떻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그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전 경찰에서 남편과 격리된 채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경찰은 제게 남편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 조금도 고민하지 않은 채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작성했고 사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진단서, 그동안 피멍 사진 등을 추가로 제출했고 경찰은 요즘 세상에 이렇게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서 혀를 끌끌 차더니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님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정말 자신이 잘못될 거라는 걸 예상을 했는지 갑자기 제게 와서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기를 보고 있으면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고 빨래에 설거지에 심지어는 제게 음식을 해서 갖다 바치는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느꼈네요. 이 사람은 자기가 불리해지면 간이고 쓸개고 다 퍼줄 간사한 새끼라고요. 여보, 많이 아팠지? 내가 갑자기 흥분해서 그랬어. 내가 정말 미안해. 이렇게 사과할게. 당신 화 안 풀리면 내가 때린 만큼 나 때려도 좋아. 아휴, 난 정말 남자 새끼도 아니야. 어떻게 여자를 때리다니. 그것도 애기 보는 데서 마누라를.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지. 진작 당신 말대로 돈을 빌려줬더라면 이렇게 얼굴이 망가지도록 맞지 않았을 텐데 내 생각이 짧았어.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나도 잠깐 화가 나서 당신을 고소했지만 곧 취하할 생각이야. 그러니 안심하고 이렇게 평소에 하지 않은 짓 안 해도 돼. 그냥 평소처럼 행동해. 난 그런 모습이 당신 멋있어 보이더라. 정말? 고소 취하해 준다는 거지? 아우, 역시 당신밖에 없어. 그럼 나 밖에 좀 다녀올게. 애기 잘 보고 있어. 왜? 이 시간에 어딜 가게? 또 그 상간녀 만나러 가는 거야? 아유,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고 몸조리나 잘하고 있어. 참, 저 인간은 역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하지만 전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남편한테 고소를 취하해 준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제가 고소를 취하지 않고 버틴다면 남편의 간사한 행동들을 당분간 계속 봐야만 했고 남편이 계속 이것에 대해 촉각을 세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고소를 취하해 준다고 하면 남편이 이 사건에 대해 느슨해지고 더 상간녀와의 더러운 만남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 제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였어요. 그러면 이혼 소송도 제게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을 거고 형사로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전 2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달래가며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 상간녀를 찾아갔어요. 변호사 선임하면서 상간녀의 직장과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 어디서 일하는지도 알 수 있었죠. 상간녀는 광고회사 일을 하고 있더군요.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였지만 사무실은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 광고를 문의하는 척 들어갔다가 상간녀 김지숙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후 몸무게가 한 70kg가 넘어 보이는 여자가 제게 와서는 제게 김지숙이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보통 남자들은 바람을 피면 자기 마누라보다 더 예쁘고 날씬한 여자를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이 여자는 저보다 몸무게가 15kg나 더 나가 보였고 화장은 얼마나 떡칠을 했는지 같은 여자가 봐도 무슨 꿀꿀거리는 돼지처럼 생겼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이 여자에게 밀렸다는 사실이 살짝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절 찾으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시죠? 절 사무실 안에 있는 룸으로 안내를 하고는 그 여자가 제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김지숙이에요? 저 박정철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제가 왜 왔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왜요? 왜 찾아오셨는데요? 그쪽이 남편 간수 잘못해서 남편 뺏긴 거 가지고 왜 남의 직장까지 찾아와서 이러시는 거죠? 전 더 이상 할 말 없는 것 같으니까 어서 돌아가 주세요. 그러지 않으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야, 김지숙, 너 거기 안 서? 인연이 말로 해서는 안 될 년이고만 남편 간수 못해서 바람핀 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게 애 엄마가 할 소리야? 너도 네 남편 따로 있잖아. 애는 2명이나 있고. 그런데 그런 말이 나와? 제가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자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도 그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다시 자리에 앉아 차분히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자녀가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랑, 그것도 가정 있는 남자랑 바람을 펴야 되겠어? 네 가족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자,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조건을 제시할 거거든? 네가 어떤 걸 선택할 건지는 네 자유야. 하지만 네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앞으로 달라지게 될 거야. 말할게. 먼저 나 너랑 대화한 거 녹음하고 있어. 네가 조금 전에 이미 내 남편하고 바람핀 거 인정했고 네가 남편 놈과 차 안에서 애정행각한 블랙박스 영상도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어. 그래서 네가 내 조건을 받지 않는다면 난 이 녹음본과 영상을 지금 당장 네 회사 사람들한테 뿌릴 작정이야. 그리고 너네 회사 광고회사지? 그래서 난 지금 바로 나가서 저기 저 사람들 중 한 명한테 가서 명함 크게 파서 이 사무실 그리고 니네 남편 다니는 직장에도 찾아가 똑같이 뿌릴 생각이야. 이게 첫 번째 제시아니고, 2번째, 만약에 네가 모든 걸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내 남편 만나지 않을 거라는 녹음하고 내게 무릎 꿇으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빈다면 난 널 용서해 주려고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결정해. 딱 1분 줄게. 그러자 상간녀 김지숙은 1분을 준다는 제 얘기에도 1초도 안 돼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웃기던지, 저렇게 간땡이가 조그만데 어떻게 바람을 핀 건지 애처로워 보이는 모습을 보니 물에 빠진 돼지 같아 보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희 가족만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저희 남편 저밖에 모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가정은 깨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제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저희가 있던 룸 공간은 유리막으로 되어 있어서 광고회사 사람들이 다 저희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정도면 회사 사람들에게 인연이 뭘 잘못하긴 했나 보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나 보다. 이렇게 깊은 인상을 준 것만으로도 성과라 생각했고, 제가 말했던 모든 말들을 이번에는 녹음하면서 영상으로도 녹화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혼을 할 때 더 명확한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동안 모아뒀던 모든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고, 제가 결국 원하는 쪽으로 결과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은 물론이고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요. 상간녀에게도 같이 소송을 걸었어요. 제게 무릎 꿇고 반성을 하면 용서를 해준다는 사실은 다 뻥이었습니다. 제가 미쳤나요? 절 그동안 농락하고 저희 가정을 깨뜨린 미친년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말했던 건 재판에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제가 만들어 놓은 쇼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해놓은 덫에 걸린 거고요. 덕분에 제 소송장이 그 상간녀의 집으로 가서 그걸 마침 그 집 남편이 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착하다고 한 남편은 그 상간녀를 용서하지 않았고 집에서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그 집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던데 지복을 지가 차버린 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얼마 후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년아, 무릎 꿇고 반성하면 나 용서해 준다면서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건데? 너 때문에 내 인생 거지 됐어. 회사에서도 다 알아버려서 잘리고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양육권, 재산권 모두 뺏기게 생겼다고. 뭐? 년? 아우, 역시 꼴 같지도 않은 것들이 욕을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믿은 네가 등신이지. 너 같으면 네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 폈는데 그 여자 용서해 주겠냐? 어떻게 그런 머리로 이 세상을 살았을까? 너같이 바람피고 남에게 피해주는 종족들은 이 세상에서 싸그리 없어져야 돼. 그걸로 인해 제일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 우리 어른들이 아닌 자식들이더라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충고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 자식들 이름이라도 부르고 싶으면 앞으로 절대 전화하지 말고. 아참, 그리고 위자료 잘 준비해 두고. 그렇게 울부짖는 상간녀의 전화를 끊고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결국은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남편은 뒤늦게 알고서는 왜 취하해 준다면서 안 했냐며 난리를 쳤지만 그게 이제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덕분에 남편은 평생 정과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마누라를 팬 폭력 정과가 말이죠. 그 이후 남편은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지 제게 미안하다며 다시 합칠 것을 요구했지만 전 당연히 거절했죠. 시모도 와서 제게 살살 빌었지만 마찬가지로 당신 같으면 너네 아들과 살 것 같냐? 라고 말하며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제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이제는 아무 근심이 없다 보니 마음도 편하고 몸도 다 나은 기분이 드는 요즘입니다. 아직 완치 판정은 받지 못했지만 이제부턴 좋은 것만 생각하고 들으면서 우리 아이만 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친정엄마도 잘 모시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지은 죄가 많아 저도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일 2번 다시 겪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잘못된 행동도 하지 않을 거고요. 벌써 겨울이 다가왔네요. 사연튜브는 최근부터 자주 듣는 채널인데 편집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만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